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하지만 너무나 참담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전 세계의 시선이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승전보가 아닙니다. 정권의 심장부에서 터져나온 썩은 냄새. 바로 권력 핵심층의 야반 도주와 체포 소식입니다. 사건은 며칠 전인 2월 15일 일요일에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접경 지역으로 향하던 조용한 국경 열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부장한 국경 수비대원들이 열차 안으로 들이닥쳤고 담담한 기색이 역력한 한 남성을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누군지 확인해 보니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를 책임졌던 실세 중의 실세. 헤르만 할루셴코 전 에너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장관을 지냈던 인물이 왜 변장을 하고 기차에 몸을 실어 나라를 탈출하려 했을까요?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직속 부하나 다름없는 핵심 측근입니다. 전쟁 중에 나라를 지키고 인프라를 복구해야 할 장관이 왜 자신의 조국을 버리고 야밤에 국경을 넘으려 했을까요? 그 답은 그를 뒤쫓던 우크라이나 국가 반부패국, 즉 나부의 수사 기록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장관의 체포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정권을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 이른바 미다스 작전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이너서클 멤버들이 전쟁 복구 자금에 손을 댔다는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정치는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화산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단순히 누가 돈을 떼어먹었냐는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이 부패가 어떻게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뿌리채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왜 미국의 트럼프 현 정부가 이 사건을 지켜보며 서늘한 미소를 짓고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돈과 권력의 흐름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한때는 조국을 지키는 방패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정권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버린 측근들의 배신, 그리고 전쟁 중에 발견된 황금 병기의 진실까지 지금부터 미다스 작전의 추악한 내막을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이 소동이 우리 경제와 국제 정세에 어떤 충격파를 던질지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전쟁 중에 사라진 1,300억 원의 행방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숫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다스 작전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요? 우크라이나의 혈세를 만지는 족족, 자기네 주머니 속 황금으로 바꿨다는 아주 냉소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사 당국이 밝혀낸 횡령 규모는 무려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입니다. 이 거대한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가 핵심입니다. 바로 국영 원자력 기업인 에네르고아톰의 예산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의 집중적인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전기가 끊기고 난방이 안 돼서 노인들과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서방 국가들이 수천억 원의 돈을 모아서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복구하라고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복구 현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묘한 세탁기를 거쳐 측근들의 해외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수법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주 전형적인 공급과 부풀리기 방식을 썼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부품이나 송전탑 수리자재를 들여올 때 중간에 정체불명의 유령 회사를 하나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원래 100원짜리 부품을 150원에 샀다고 서류를 조작합니다. 그럼 남는 50원은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리베이트, 즉 뒷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할루셴코 전 장관이 바로 이 에너지 분야의 최종 결재권자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 비율이 무려 15%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몇 퍼센트 수준인데 이들은 나라가 망해가는 와중에도 유례없는 고율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국민들이 촛불 하나로 밤을 지새울 때 이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자신의 스위스 계좌 숫자를 늘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돈 세탁의 중심에는 티무르 민디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민디치는 이 유령 회사들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장관이 계약을 던져주면 대통령의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가 그 돈을 받아서 세탁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약탈입니다. 부패는 국가의 자원 배분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최악의 경제 범죄입니다. 원전 복구에 쓰여야 할 1,300억 원이 사라졌다는 건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이 깎여나갔다는 뜻이고 결국 더 많은 젊은이가 전장에서 고통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패의 흔적이 단순히 서류상에만 있었을까요? 이들이 챙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물건. 바로 황금 병기입니다. 이 기괴하고 화려한 사치 행각,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300억 원이라는 거액이 서류상으로만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 있었는지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리면 아마 입이 다물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 타깃이었던 티무르 민디치의 호화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민디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코미디언 시절부터 함께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집 문을 열었을 때
그곳은 전쟁 중인 국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번쩍거리는 황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화제가 된 건 바로 황금병기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나라 전체가 정전이 되고 물이 끊겨 고통받는 와중에 정권 핵심 인사의 집에는 금으로 도배된 변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황금병기는 과거 독재자 야누코비치가 축출될 때 발견되었던 부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정권에서도 똑같은 물건이 발견됐다는 것. 이건 국민들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아파트가 단순히 민디치 개인의 공간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로 그 황금병기가 있는 집에서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친한 친구의 집에 가서 파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일이죠. 하지만 그 친구가 전쟁 복구 자금을 삥땅 쳐서 황금병기를 만들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연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화려한 집의 인테리어가 어디서 나온 돈으로 만들어졌는지 정말 몰랐을까요?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 추위와 싸우며 죽어가는데 대통령과 그 친구들은 황금 궁전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뒤늦게 측근들을 해임하고 수사를 지시하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른바 꼬리 자르기죠.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비리를 방치했거나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사임한 안드리 예르마크 비서실장도 이 사건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나온 감청 기록에는 알리바바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는 실권자가 등장하는데 많은 이들이 이 인물을 대통령의 오른팔인 예르마크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젤렌스키를 지탱하던 두 기둥, 민디치와 예르마크가 모두 부패라는 늪에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왜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측근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잡히기 시작했을까요? 과거라면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무마됐을 수사들이 왜 지금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젤렌스키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친구나 오른팔이 연루되면 대충 덮고 넘어가는 게 상식처럼 통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전직 장관이 국경에서 체포되고 비서실장이 사임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걸까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갑자기 정의로워져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작년인 2025년 7월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반부패 수사 기구들을 자신의 휘하로 넣으려고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거든요. 수사망이 자기 측근들에게 좁혀오니까 수사권 자체를 뺏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당장 원조를 끊겠다고 압박한 거죠. 결국 젤렌스키는 이틀 만에 항복했고 수사기관들은 대통령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 이 수사기구들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보며 원칙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 게 바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부터 우크라이나에 주는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문을 제기해왔죠. 이번 1,300억 원 횡령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아주 강력한 명분을 줬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번 스캔들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면서 젤렌스키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이를 빌미로 원조를 끊거나 종전 협상 테이블로 그를 강제로 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국경 수비대의 변화입니다. 수장이 최근에 교체된 인물이죠. 그는 젤렌스키에 대한 충성심보다 국가 시스템에 대한 원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과거라면 눈 감아줬겠지만 이제는 매뉴얼대로 체포해버린 겁니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안팎으로 포위된 상태입니다. 내부에서는 수사기관들이 목을 조르고 있고 밖에서는 미국이 지원 중단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요즘 의회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등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영웅으로 대접받던 시절의 여유는 사라지고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자, 이제 이 모든 소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벌어진 추격전부터 황금병기, 횡령 사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전쟁 중인 나라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감시가 사라진 곳에는 반드시 부패라는 곰팡이가 피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비상사태는 모든 것을 전시기밀이라는 명분 아래 숨기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하지만 시장 경제의 원칙은 전쟁 중이라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투명성이 사라진 자본은 반드시 비효율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 그 끝은 국가의 몰락입니다. 이번 사태가 우크라이나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민의 사기입니다. 아들은 전선에서 피를 흘리는데 권력자의 친구는 황금병기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과연 내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요?
부패는 내부에서부터 나라를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둘째는 국제적 신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서방의 원조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원받은 돈으로 삥땅을 치고 있었다는 게 들통났으니 이제 어떤 나라가 선뜻 돈을 내놓겠습니까?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건을 명분 삼아 지원을 대폭 줄이거나 압박할 겁니다. 부패가 결국 국가의 외교적 자립권까지 앗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번 미다스 작전과 장관의 체포는 우크라이나에게 마지막 경고나 다름없습니다. 총칼로 적을 막아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투명성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투명성은 그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보다 강력한 국방력이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측근들을 더 과감하게 쳐내고 시스템을 바로잡을지 아니면 이대로 부패의 늪에 빠질지 영웅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 중의 부패, 과연 꼬리 자르기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